안녕하십니까. Drugs of Diverse Mechanism of Action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52번 이원정입니다. 저는 오늘 블레오마이신, 미토마이신, 미토테인, L-아스파라지네이즈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총 4가지 약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블레오마이신입니다. 블레오마이신은 방성균 스트랩토마이스 버티실러스가 생산하는 당펩티드 항생물질로 DNA 가닥을 절단하여 DNA 기능을 손상시킴으로써 세포를 죽입니다. 이 약물은 피부암, 두경부암, 폐암, 식도암, 자궁경부암, 악성 림프종, 신경교종, 갑상선암 등에 사용됩니다. 블레오마이신의 스트럭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블레오마이신은 여러 종류가 존재하는데요. 각 종류의 블레오마이신은 같은 케미컬 백본을 가지지만 아미노 그룹이 다릅니다. 임상적으로 사용되는 블레오마이신은 아미노 그룹이 각각 다른 블레오마이신 A2와 블레오마이신 B2의 혼합물로 사용됩니다. 블레오마이신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기전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블레오마이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구조를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블레오마이신에는 메탈 바인딩 리즌이 존재하는데요. 이 구역은 전이금속, 배위에 관여하는 질소 원자를 포함하는 영역입니다. 이때 철이온은 블레오마이신의 세포 독성 활성을 담당하는 생물학적으로 중요한 이가 양이온으로서 작용합니다. 이 금속 결합 영역은 블레오마이신의 DNA 서열 특이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비티아졸 테일이 있습니다. 이 영역은 DNA 인식 및 블레오마이신과 DNA와의 결합에 중요한 영역입니다. 인터컬레이션 또는 마이너 그루브 인터랙션을 통해서 DNA와 결합하게 됩니다. 이 부위에 존재하는 R-그룹은 양전하를 띠고 각 블레오마이신마다 다른 부위이며 DNA와 정전기적 상호작용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로 다이사카라이드 리즌이 있습니다. L-글루우즈와 3,5-카방모일 D-만노즈로 구성되는데요. 블레오마이신이 종양세포로 흡수되는 것을 돕습니다. 어떻게 돕느냐? 약물이 이 부분으로 인해 포도당으로 오인될 수 있고 따라서 단백질 경로를 통해서 종양세포로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링커 리즌이 있습니다. 이 리즌은 벌러레이트와 L-threonine 서브유닛으로 구성됩니다. 메탈 바인딩 리즌과 비티아졸 테일을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을 합니다. 이제 블레오마이신에 의해서 DNA가 어떻게 분해되는지 그 기작을 살펴보겠습니다. 블레오마이신에 의한 DNA의 분해는 먼저 블레오마이신이 활성화된 형태로 바뀐 다음에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는 먼저 블레오마이신이 어떻게 활성화된 형태로 바뀌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블레오마이신은 금속이 없는 형태로 정맥 내에 투여될 때 혈청에서 구리 입가와 빠르게 결합하여 안정적인 복합체인 블레오마이신 구리 입가 복합체를 생성합니다. 이 복합체가 세포내로 전달되면 블레오마이신 구리 1가 복합체로 환원이 되고요. 이 새로운 복합체는 핵으로 들어가 철 입가와 교환하여 블레오마이신 철 입가 복합체를 형성합니다. 블레오마이신 철 입가 복합체는 O2에 결합하고 전자와 수소를 받아들여 활성화된 블레오마이신 복합체인 블레오마이신 철 3가 OOH 복합체를 생성합니다. 이제 활성화된 블레오마이신이 어떻게 해서 DNA를 절단하게 되는지 그 기작을 살펴보겠습니다. 활성화된 블레오마이신은 DNA의 디옥시리보즈 부분에 C4-에서 수소 원자를 추출해서 4-라디컬을 형성합니다. 이 중간 생성물은 두 개의 경로로 분할되는데요. 산소가 풍부한 상태와 산소가 없는 상태로 나누어서 이제 분할되게 됩니다. 먼저 산소가 풍부한 상태에서 4-라디컬은 일련의 화학적 변환을 시작해서 DNA 가닥이 파괴되며 3-포스포글라이콜레이트 및 5-포스페이트 말단을 생성하고 염기 프로페놀을 방출합니다. 이러한 기작으로 DNA 가닥이 파괴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중간 생성물은 물의 존재 하에서 산화제와 반응하여 4-옥시다이즈드 어베이직 사이트를 생성합니다. 블레오마이신의 ADME를 살펴보겠습니다. ADM이란 Absorption, Distribution, Metabolism, Excretion을 합한 단어인데요. 먼저 흡수는 근육 내 피와 복강 내 흉막 내에 투여 후에 30분에서 60분 내에 최고 혈당 농도에 도달하면 빠르게 흡수된다는 특징을 보이고요. 디스트리뷰션은 미터 제곱
제곱당 15단위 정맥 주사 후 평균 미터 제곱당 17.5리터의 분포량으로 신체 전체에 널리 분포한다는 특징을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 메타볼리즘은 주로 신장에 의해 대사된다는 특징을 보이고요. 따라서 신부전 환자들은 약물의 신진 대사가 저하되고 독성이 증가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익스크리션은요. 투여된 정맥 내 용량의 약 65%가 24시간 이내에 소변으로 배출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블레오마이신의 어드버스 이펙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블레오마이신은 특히 독성 효과를 많이 띠는데 특히 피부와 폐에 큰 독성 효과를 보입니다. 피부 독성 효과로는 색소 침착, 각막 과다증, 홍반, 궤양, 레이너드 페노멘눈이 있습니다. 블레오마이신의 가장 심각한 부작용은 폐 독성인데요. 폐 독성은 때때로 만성적인 질병인 폐섬유증으로 이어집니다. 폐섬유증으로 나타나는 변화로는 블레오마이신에 노출된 지 일주 후에는 폐 내피세포에 염증세포가 침투하며 3주 후에는 콜라겐 함량이 증가됩니다. 블레오마이신에 노출된 내피세포에서 TGF-베타, 결합조직 성장인자, 혈소판 유래 성장인자와 같은 섬유성 매개체의 발현 증가가 나타납니다. 다른 독성 효과로는 고열, 두통, 메스꺼움, 구토, 어큐트 퍼미넌트 리액션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블레오마이신의 리지스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블레오마이신은 특정 가수분해 효소인 블레오마이신 하이드롤레이즈에 의해서 생화학적으로 분해되는데요. 블레오마이신 하이드롤레이즈는 블레오마이신을 생화학적으로 비활성화시키는 효소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효소는 베타 아미노알라닌 모이어티의 칼복사마이드 그룹의 가수분해를 촉매하고 디아미도 블레오마이신을 형성합니다. 디아미도 블레오마이신은 블레오마이신과 유사한 서열 특이성을 갖지만 이중가닥 절단을 매개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디아미도 블레오마이신을 형성함으로써 블레오마이신 하이드롤레이즈는 블레오마이신에 대한 저항성을 나타내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블레오마이신 하이드롤레이즈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오마이신 하이드롤레이즈가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높은 경우로 블레오마이신 리지스턴트 셀은 블레오마이신 하이드롤레이즈의 활성이 높기 때문에 블레오마이신의 흡수와 활성화를 저해시킬 수 있습니다. 블레오마이신 하이드롤레이즈가 낮은 경우는 폐 조직과 피부 조직이 되겠는데요. 블레오마이신 하이드롤레이즈는 블레오마이신 치료 동안 블레오마이신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독성으로부터 조직을 보호하는 데 중요합니다. 폐 조직과 피부 조직에는 이러한 블레오마이신 하이드롤레이즈의 수치가 낮기 때문에 앞에서 저희가 살펴봤던 어드버스 이펙트로 폐 독성과 피부 독성이 유발될 수 있는 것입니다. 블레오마이신 하이드롤레이즈의 수치가 낮기 때문에 블레오마이신으로 인해서 독성이 나타나는 폐 독성을 어떻게 검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정기적으로 Pulmonary Function Test, 즉 PFT를 실시해 줘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블레오마이신으로 인한 폐 독성이 나타났는지 나타나지 않았는지를 주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블레오마이신의 테라피틱 유즈를 살펴보겠습니다. 블레오마이신은 정맥, 근육내 또는 피하 경로에 의해서 매주 2번 투여를 하면 됩니다. 블레오마이신은 캔서 또는 넌캔서의 치료에 사용될 수 있는데요. 먼저 캔서의 치료는 스쿼머스 셀 칼시노마, 림포마스, 테스티큘러 칼시노마의 치료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용되는 용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넌캔서에 이용되는 예로는요. 악성 흉수의 치료와 재발성 흉수의 예방을 위한 경화제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약물은 미토마이신입니다. 미토마이신은 스트랩토마이스 캐스피토서스에서 분리해낸 안티튜머 퀴논으로 유방암, 방광암, 위암, 췌장암, 항문암, 폐암 등 다양한 암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는 항종양성 항생제입니다. 미토마이신 중 항종양 활성을 가져 화학치료제로서 사용되는 것이 바로 미토마이신 C로 지금부터 미토마이신 C로 대체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미토마이신 C는 DNA 크로스 링킹을 통해서 튜머셀의 DNA 합성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작용하는 알킬 화제입니다. 미토마이신 C의 스트럭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구조 모티프는 퀴논으로 퀴논 부분에서 환원이 일어납니다.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는 환원된 형태인 하이드로퀴논이 다시 되돌려지지 않기 때문에 저산소 종양의 치료에 특히 유용합니다. 미토마이신 C가 어떻게 작용하게 되는지 그 기전을 살펴보겠습니다. 미토마이신 C가 DNA 크로스 링킹을 일으킨다고 했는데 DNA 크로스 링킹을 일으키는 과정은 크게 두 단계를 걸쳐 일어납니다.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미토마이신 C의 리덕션이고 두 번째 단계가 DNA 알킬레이션입니다. 그렇다면 각 단계를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토마이신의 퀴논이 효소적 또는 화학적으로 환원되면 아제리딘 링이 열려 C1 위치에서 높은 알킬화 반응성을 갖는 불안정한 비놀로거스 퀴논 메사이드를 생성하게 됩니다. 두 번째, 환원을 통해서 활성화된 미토마이신은 DNA에 대한 두 번의 알킬레이션을 통해서 크로스 링크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먼저 환원을 통해서 생성된 화합물 2, 여기 그림에서 보는 화합물 2가 C1에서 DNA 친액체와 반응하게 되는 것이 첫 번째 알킬레이션입니다. 두 번째로 C10이 두 번째 알킬화 중심이 돼서 산화된 DNA와 반응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알킬레이션 과정입니다. 알킬레이션을 통해서 미토마이신과 DNA의 구아닌이 연결되면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DNA 미토마이신 어덕트가 형성됩니다. 두 가지 방식은 바로 그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나눠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셀-프리 인바이먼트가 있습니다. 셀-프리 인바이먼트는 세포가 없기 때문에 환원 세포에 의해서 미토마이신의 환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앞에서 살펴봤던 미토마이신의 리덕션 과정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알킬레이션이 일어난다는 특징을 보이고요. 모노펑셜리 알킬레이션이 일어나서 모노 어덕트가 생성됩니다. 두 번째로 리덕티브 인벌먼트, 즉 환원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이때는 환원 후에 알킬레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한 두 가지 알킬레이션이 모두 일어나는 게 가능하고 따라서 바이펑셔널리한 알킬레이션을 통해서 비스 어덕트들이 생성돼서 최종적으로 DNA 스트랜드들 사이에서 크로스링크가 형성됩니다. 크로스링크가 형성되면 DNA 복제가 안 되고 RNA 전사도 불가하며 단백질 합성이 불가하기 때문에 결국에 세포 분열이 저해된다는 특징을 보입니다. 미토마이신 C의 ADME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absorption은 정맥 주사로 투여됩니다. 디스트리뷰션은 몸 전체에 널리 분포하지만 중추신경계에서는 검출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보입니다. 메타볼리즘은 간 대사 또는 설프 하이드릴스과의 결합에 의해서 불활성화된다는 특징을 보이고요. 익스크리션은 25분에서 90분의 방광기를 가진다는 것과 활성 약물의 10% 미만이 소변이나 담즙으로 배설된다는 특징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미토마이신 C는 다양한 어드버스 이펙트를 보이는데 그 중에서 주요한 어드버스 이펙트는 독성으로 인한 골수 억제로 인한 백혈구 감소와 혈소판 감소를 동반합니다. 골수 억제로 인해서 골수 기능 저하가 생기면 추가적인 치료 계획에도 차질이 생기고 감염, 출혈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검사해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혈액 검사 중에서도 골수 기능을 보는 전혈구 검사를 실시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미토마이신 C의 또 다른 어드버스 이펙트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고 또 특히나 용혈성 요독 증후군 HUS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미토마이신 C의 용량에 따라서 다양한 영향들을 나타낼 수 있는데요. 미토마이신 C는 간질성 폐섬유증을 유발할 수 있고 이는 총 용량이 30mg/m제곱을 초과하면 드물게 우려성 신부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미토마이신 C의 토탈 도수가 50mg/m 제곱이 넘으면 간질성 폐렴, 신경학적 기능 장애를 나타낼 수도 있고 70mg/m제곱이 되면 환자의 약 28%가 신부전을 경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미토마이신 C의 저항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토마이신 C의 환원 속도는 세포 독성 효과에 대한 세포의 민감도를 결정하는데요. 따라서 환원 활성화 효소의 발현 감소 또는 환원된 Q 형태의 세포 내 불활성화는 내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 PGP는 다양한 항암제의 ATP 의존성 유출을 조절하고 내성을 부여하는 단백질인데요. 이 단백질이 암세포에 존재하는 경우 미토마이신 C의 케모테라피에 대한 반응 정도가 감소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내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미토마이신 C의 테라퓨틱 유즈를 살펴보겠습니다. 미토마이신 C는 정맥 내로 6에서 8주마다 싱글 볼러스로 투여합니다. 미토마이신 C도 마찬가지로 캔서와 논캔서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데요. 캔서로는 슈퍼피셜 트랜지셔널 셀 카시노마, 애널 캔서, 콜론 캔서, 리버 캔서, 서비컬 캔서, 게스트릭 캔서, 블래더 캔서 등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슈퍼피셜 트랜지셔널 셀 카시노마는 이제 방광에 직접 주입하는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고, 애널 캔서는 미토마이신과 OFU, 시스플라틴을 함께 조합해 사용합니다. 넌 캔서는 녹내장 수술 시 흉터 완화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약물은 미토테인입니다. 미토테인은 부신 피질암 치료에 사용되는 스테로이드 생성 억제제 및 세포 정지 항종양제입니다. 이는 부신 피질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의 독성 효과를 나타내서 부신 피질 세포를 선택적으로 죽이기 때문에 다른 장기를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이 약물은 혈액과 소변에서 부신 피질 호르몬과 그 대사물의 수치를 급격하게 감소시킵니다. 미토테인의 스트럭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화학식은 윗줄과 같습니다. 이는 PEP-DDD의 이성질체로 초기 살충제 DDT의 유도체이기도 합니다. 미토테인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토테인의 작용 기전은 인비트로 모델인 H295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토테인은 MAM을 변화시켜 미토콘드리아와 이열 사이의 상호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MAM이 무엇이냐면 미토콘드리아 어소시에이티드 멤브레인으로 미토콘드리아와 소포체 막 사이의 막으로 콜레스테롤의 미토콘드리아 유입에 관여하는 막입니다. 따라서 MAM을 변화시키면 유리 콜레스테롤 축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리 콜레스테롤을 축적하는 또 다른 방법들은 세 가지가 더 있는데 콜레스테롤의 세포 유출에 관여하는 ABCA1의 발현을 감소시키거나 부신 콜레스테롤 흡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운반체인 스캐벤저 리셉터 B1을 암호화하는 SCARB1의 발현을 감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SOAT1의 억제를 통해 콜레스테롤 합성 및 스테로이드의 생성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SOAT란 스테롤 O 아실 트랜스퍼레이즈라고 하며 SOAT1 및 SOAT2는 MAM 내에 위치하며 콜레스테롤로부터 콜레스테롤 에스터의 형성을 촉매합니다. 이 중에서 SOAT1은 미토테인의 키 몰레큘러를 타겟이 되며 이러한 SOAT1의 억제를 통해서 콜레스테롤 합성 및 스테로이드 생성을 차단하기 때문에 유리 콜레스테롤이 축적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네 가지 방법을 통해서 유리 콜레스테롤이 축적되기 때문에 이열 스트레스가 유발되고 따라서 세포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미토테인의 ADME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앱솔션은 구강 투여 후 미토테인의 40%가 흡수됩니다. 디스트리뷰션은 2에서 8시간 후 환자의 혈장에서 미토테인이 최대 농도로 검출되며 혈장에서 6에서 9주까지는 검출이 가능합니다. 20%에서 30%는 조직에 저장되며 주로 지방에 저장된다는 특징을 보입니다. 메타볼리즘은요,
부신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서 알파 하이드록실레이션을 통해서 최종 생성물 DDE, 베타 하이드록실레이션을 통해서 최종 생성물 DDA가 생성된다는 특징을 보입니다. 익스크리션은요, 소변으로 배설되는 미토테인의 수용성 대사산물은 경구 투여량 또는 비경구 투여량의 25%에 해당합니다. 경구 투여량의 약 60%는 변에서 그대로 배설됩니다. 미토테인의 테라피틱 유즈를 살펴보겠습니다. 미토테인은 아드레날 칼시노마와 쿠싱 신드롬에 이용될 수 있는데요. 먼저 수술 불가능한 아드레날 칼시노마 완화를 위해서 미토테인이 사용될 때는 초기 투여량, 메인터넌스 투여량, 그리고 맥시멈 톨러레이트 도즈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쿠싱 신드롬에서 사용될 때는 초기 투여량과 메인터넌스 투여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스피로노락톤이 미토테인의 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에 동시에 투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요. 스피로노락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부신피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중 나트륨의 재흡수와 칼륨 배출을 증가시켜 혈류량을 늘리고 혈압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알도스테론 호르몬의 수용체에 대해서 억제작용을 함으로써 칼륨의 배출은 감소시키고 나트륨 및 수분의 배설은 증가시켜서 이뇨 및 혈압 강화 효과를 나타내는 이뇨제입니다. 스피로노락톤은 고혈압, 원발성 알도스테론증, 저칼륨 혈증, 우렬성 신부전, 부종 등에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하지만 미토테인이 나타내는 아드레노라이틱 이펙트가 스피로노락톤에 의해서 차단될 수 있기 때문에 둘을 같이 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미토테인의 어드버스 이펙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어드버스 이펙트는 바로 부신 기능 부전입니다. 미토테인은 아무래도 부신피질 자체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부신피질이 생산하는 부신피질 호르몬 양을 감소시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테로이드 대치요법이 필요합니다. 그 외의 어드버스 이펙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약물은 L-아스파라지네이즈입니다. L-아스파라지네이즈는 L-아스파라진의 가수분해를 촉매하는 효소로 ALL의 치료를 위한 항종양제로서 임상적으로 사용되는 효소입니다. 백혈병 세포에서 L-아스파라진을 고갈시킴으로써 종양세포의 RNA 및 DNA 합성을 억제해 에이팝토시스를 유발합니다. L-아스파라지네이즈의 구조와 다이나믹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왼쪽 그림은 L-아스파라지네이즈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L-아스파라지네이즈의 다이나믹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L-아스파라지네이즈는 L-아스파라진을 L-아스파라테이트와 암모니아로 가수분해합니다. 이 가수분해는 베타-아실 엔자임 중간 생성물을 형성하며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L-아스파라지네이즈의 메커니즘을 살펴보겠습니다. 림포블라스트는 악성 성장을 위한 단백질 합성에 많은 양의 아스파라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림포블라스트는 L-아스파라진 합성에 사용되는 L-아스파라진 신테테이즈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적은 양을 가집니다. 따라서 림포블라스트는 증식과 생존을 위해서 혈청의 아스파라진에 의존한다는 특징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L-아스파라지네이즈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L-아스파라지네이즈는 혈청에서 아스파라진을 가수분해해서 종양세포가 단백질 합성을 하지 못하게 해서 죽게 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세포는 충분한 양으로 존재하는 L-아스파라진 신테테이즈를 사용해서 아스파라진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L-아스파라지네이즈의 ADME는 다음과 같습니다. 앱솔션은 근육 내 또는 정맥 내로 투여되고요. 디스트리뷰션은 모세혈관으로부터 잘 확산되지 않기 때문에 약 80%가 혈관 내에 존재한다는 특징을 보입니다. 메타볼리즘은 GI 트랙 내에서 변성되거나 펩티데이즈에 의해서 소화된다는 특징을 보이고, 익스크리션은 소변으로 배설되고, 이콜라이 드라이브드 L 아스파라지네이즈 기준 0.035ml per minute per kg의 클리어런스 레이트와 하루의 반감기를 가진다는 특징을 보입니다. L-아스파라지네이즈의 세라피틱 유즈를 살펴보겠습니다. L-아스파라지네이즈는 ALL의 치료에 사용되며 3주에서 4주 동안 매 3일마다 6,000에서 10,000 IU의 용량으로 투여됩니다.
하지만 L-아스파라기네이즈는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몸에서 너무 빨리 제거되고 면역 원성이 있어 치료적 사용이 제한됩니다. 또한 치료 기간이 너무 길면 과민증을 유발할 위험이 증가하는데요. 과민증 환자에서 중화항체는 L-아스파라기네이즈를 비활성화시킵니다. 그리고 CSF의 아스파라진을 부분적으로만 고갈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해서 패글레이티드 된 폼으로 만든 것이 이제 패그 아스파게이즈입니다. 이것은 더 긴 반감기를 가지고 L-아스파라기네이즈에 비해서 효소 화학적 안정성과 혈장 단백질 분해 효소에 대한 저항성이 높습니다. 또 L-아스파라기네이즈에 비해서 면역 원성이 감소돼서 환자 중에 20%만 항체를 생성한다는 특징을 보입니다. 또 L-아스파라기네이즈보다 골수로부터 더 빨리 림프절이 제거됩니다. L-아스파라기네이즈의 어드버스 이펙트를 살펴보겠습니다. L-아스파라기네이즈의 독성은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어드버스 이펙트를 나타내는데요. 첫 번째 요인은 외부 단백질로서 항원성을 띈다는 것입니다. 두드러기와 뿔 브라운 아나플락시스를 포함한 과민 반응은 환자의 5에서 20%에서 발생하는데 이 환자들에게 패그 아스파라게이즈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항체에 의한 사일런트 엔자임 인액티베이션은 과민증보다 더 많은 비율의 환자에서 발생합니다. 두 번째 요인이 바로 정상 조직에서의 단백질 합성을 억제한다는 것인데요. 단백질 합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